김희애 의원이 이제 정식 강연, 김희애 의원이 살아온 삶, 그리고 김희애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 뭐 이 얘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는 이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애 의원의 강연을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진이 참 많습니다. 그냥 한 편의 드라마 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참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싶지만 그렇게 구질구질하지만은 않았고 순간순간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감하기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런 삶도 있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 살고 계시는 혼자 사시는 어머니인데 제 친구입니다. 춘자 어머니. 제가 한 번씩 가서 뵙거든요. 왜 가냐면 가서 뵈면은 제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들, 뭔가에 분노에 가득 차서 고마움이 아니라 미움만, 분노만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찾아가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하는 이 정치는 즐거울 때 함께 웃어주고 넘어져 있으면 가서 일으켜 세워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정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선거에 나갔을 때 연설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김미애의 인생은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역사와 그 발자취가 똑같다.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아마 이 사진은 아가야를 보고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기가 해외 입양을 떠나기 전에 아기거든요.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아이를 또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죠. 가슴이 메어서.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은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1969년에 11월에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 1, 2에서 태어났는데 어촌이기도 하고 농촌이기도 하고 그런 시골인데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죠. 함흥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뭘 했겠나 싶으면 잘하면 제 기질상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겠구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10대 때 여중 시절에 친구들과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1969년에 우리 부모님은 제주도 우도가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자그마한 배 사업을 위해서 어머니는 해녀이셨습니다. 그래서 구룡포 항구로 구룡포로 이사를 오셔서 저를 낳았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암 말기여서 4년간 투병하시다가 중2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이건 제가 나이 한 40대 후반에 여기가 바로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물질하던 바다였습니다. 어머니의 삶의 터전이었죠. 저는 여기에 바위 안에 들어가서 물질하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그래서 나이 40대에 다시 가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너무 큰 동굴 같은 곳이었는데 제 덩치가 너무 커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너무나 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절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그 가난한 시절. 그러면서 두고두고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50대인데요. 우리 엄마를 많이 그리면서
그 모습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는데 왜 저렇게 남에게 퍼주실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저 고집을, 저 자존심을 좀 더 내려놓으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게 싸워가지고 멀리까지 일하러 다니실까? 오천계장과 마음에 안 들고 부당한 걸 넘어가지 못해서 맞짱 뜨고 싸워서 40분 정도 걸어가서 남의 오천교에 가서 일하고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됐죠. 정치를 해보니까 가면 안 되는 길인데도 다수가 우르르 가면은 왠지 혼자 낙오된 것 같기도 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저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고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절대 고독과 절대 두려움의 순간을 살았죠. 대문도 없는 집에서 밤마다 나쁜 사람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자기 전에 5분 동안 혼자서 눈을 감고 기도도 하고,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은 부엌 샘문을 통해서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회적 약자가 아기들, 그 다음에는 엄마 없는 아이들이라고 주저없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제 그런 삶이 지배적이었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고통, 외로움, 두려움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좀 넉넉한 품이 돼야 되겠다, 울타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포항여고 1학년 때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찾아간 곳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방직 공장이 아니라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7의 방직 공장, 실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3교대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가 17이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잘못하다가는 팔도 다칠 것 같고 얼굴도 갈릴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1년 만에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제 발로 18살에 찾아간 게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 앞에가 과자거든요. 생일 파티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때 벌써 한 방에 10명 넘는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10대고 오른쪽은 20대 때 제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한 15평짜리인데 초밥이나 우동 뭐 이런 생선구이 같은 그 식당을 운영했었고요. 저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뭐 한 번도, 저는 누가 저한테 그저 잠잘 곳을 제공해 준 적도 없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돈벌이를 해야지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10대, 20대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로 돈을 한 3천여만 원 모아서 비로소 29에 동아대 법대 야간을 갔었고, 이때부터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2002년에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한 5년 반 걸렸습니다. 안 세어도 돼요. 제가 29에 97학번이거든요. 물론 1000명 뽑는 시절이어서 많이 뽑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야 됐겠습니까? 제가 그때 무덤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 4년에 제가 이 일산에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다녔습니다. 호수공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니까 참 반갑네요. 그렇게 이제 보냈고 30대 중반부터는 축복받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전을 빨리 하기가 쉽지 않죠.
10대 그렇게 절대 고독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20대 말에 대학을 가고 30대 중반에 변호사가 되어서 제가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는 다짐한 게 제가 받은 것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첫 월급을 모 구호단체에 기부를 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돕는 일을 했었죠. 그 전부터 제가 수능 공부를 28에 했는데 그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제가 사는 동네 소녀가장 할머니께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내가 누리는 이 자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 여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재능 기부도 하고 물질 기부들을 늘 하기를 제가 시작을 했죠. 변호사 하면서도 국선 변호를 10년 동안 카운트 된 게 762건이고 16년을 계산하면 한 1000건은 될 겁니다. 그렇게 국선 변호를 하고 또 하나는 저처럼 10대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소년범들 있죠. 보호소년들. 범죄 저지른 이 범죄 소년들을 법상으로는 보호소년이라고 합니다. 아직 인격이 미성숙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런저런 비행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성인범과 똑같은 잣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 아이들은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래도 좀 울타리가 되어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제가 쭉 해오고, 그러면서 제 모교가 동아대 법대입니다. 동아대에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1000만 원씩 해 나갔죠.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할 수 있었고, 그거는 제가 4년 내에 그저 공부를 했거든요. 장학금을 받고 학교로부터 제공하는 기숙사와 또 밥도 공짜로 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받은 거는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기 학교만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아이들을 돕는 그 구호단체는 제가 웬만한 데는 전부 다 해갔습니다. 매월. 그렇게 해도 저는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비 한 30% 정도는 제가 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너 소사이어티 이 회원으로 가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우리 보통의 국민보다는 제가 잘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자의 동행 위원장을 하다가 올 3월부터는 이제 내려놨는데, 끊임없는 약자의 동행을 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사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헌법 7조 1항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7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사자이고 책임지는 자세,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세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지역구 유권자들께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간절히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줬으면 그거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요거도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주어지든 아니든 늘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저기 가장 오른쪽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는데 소풍 같은 하루였습니다. 저게 약자의 동행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 코로나19 3년여를 겪고 또 그러면서 외부 활동을 잘 못했는데, 저기에 저 어르신들은 누구냐면 혼자서
장거리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분은 부산에 살면서도 거제도의 거가대교, 부산의 가덕도와 경남의 거제도를 연결하는 긴 다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보셨죠? 거가대교를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이에요. 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한 30여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구축해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년 봄에 또 오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에게는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또 갑니다. 이번에 누굴 모시고 가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보훈단체 회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또 상위 군경회 이런 분들을, 이분들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한 30여 분 모시고 또 거제도로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6월이면 이분들을 찾아뵙거든요. 그리고 늘 민원을 듣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분들을 가장 먼저 제대로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그거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성격되고 6.25 참전 용사들에게 제복도 맞춰드리고 또 이제는 전쟁터에서 발이 동상에 걸리거나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신발이 기성화도 제대로 모시는 이분들에게 국가보훈부와 이제 기업인이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발을 특수하게 3D로 제작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집에서 제가 서울 부산 출퇴근을 거의 하는 편입니다. 지지난주에는 4일을 왔다 갔다가 새벽에 왔다가 밤에 가고 이렇게 제 6학년짜리 막내 딸이 요즘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엄마로서. 과거에는 중2병이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제가 깨닫는 게 많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애 키우면서 저는 더 철이 들어갔습니다. 항상 아이가 저한테 막 따질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엄마한테 참 많이 힘들게 했겠구나. 그러면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참 별났거든요. 우리 엄마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내가 네 때문에 빨리 죽겠다 이랬습니다. 하도 말대꾸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 제가 제 딸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악다구니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는데 그걸 다 받아주셨듯이 저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쉽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남의 집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식 좀 잘 키우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잘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참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화해도 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그렇게 이때가 제일 예뻤습니다. 저 때가 제일 예쁘고 지금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얘를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딸이 저체중이었거든요. 2kg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경련을 한 6번 했습니다. 4살 이전에. 엄마들은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제가 제 때문에 아이가 큰일 나면 혹시 어떻게 되나, 저는 그런 이중의 부담까지 있잖아요. 남들이 또 아유 저 별소리를 다 듣거든요. 뱃속으로 안 나와서 저랬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제가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 잘 커서
요즘 과체중이 돼서 제가 오늘은 그거 비만 상담하러 갔다 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족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가 조카 큰애는 여기 이제 등장 안 하는데 아들입니다. 대학생인데 얘가 11살 때 우리 언니가 백혈병으로 하늘나라 가서 제가 걔를 같은 해 키웠습니다. 이제 12년, 13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애가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물어보면은 저는 뱃속에 있을 때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이길 바라고 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대한민국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런 나라, 그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은 그랬습니다. 별로 꿀꿀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꿀꿀한 순간도 있었죠. 우리 엄마가 아파서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방에 누워만 계시던 순간 제가 엄마를 리어카에 태우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시절에 행복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낫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가 원하시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또 꿈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입양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고아 수출국 5명. 저는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그 5명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쟁 후에. 저는 70년대에 우리 동네에 거지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배골품이라도 면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밥이라도 실컷 먹으라고. 그거는 우리의 아프고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 시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10대 때 1980년대에 공장에 다닐 때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7이 3교대 방직 공장 다니면 안 되죠. 만 15세도 안 되는 나이인데. 근데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잘못을 다 따지면 온전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꾸 하는 정치인들을 저는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양법도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것 가지고 마치 입양하는 게 전부 이 아이들의 알고리를 빼앗고 아이들에게 나쁜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파는 것처럼 이 잘못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법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입양법을 이상하게 흘러가게 하는 걸 제가 국회 오기 전부터 막았거든요. 그때 한 말이 아까 여러분들께 드린 그 말씀입니다. 저도 노동 3권 보장받지 않은 10대 여공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제가 2020년에 4.15 총선에 당선되고 나니까 이렇게 떠난 3040 돌아오게 할 여공 출신의 꿈이 있는데 저기 빨간 줄 쳐진 게 나는 보수의 가치를 신뢰하고 자유를 존중한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내가 잘 살고 내 주변을 잘 살게 하는 게 저는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꿀꿀하게 살아라 하면 저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하거든요. 저보고 신발 떨어진 거 신으라면 저 안 신죠. 왜 떨어진 신발 신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누구도 떨어진 신발 신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게 바로
쇼하는 거고 위선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봤지만 제가 꿀꿀한 거 한 개도 없죠. 잘 살잖아요. 그리고 계속 남을 도왔잖아요. 가정 사회적 약자인 아기를 입양도 하고 엄마 아빠 없는 제 조카도 키우고 또 제 모교에 다시 환원도 하고 매달 기부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이면 여러분 아마 세계 최강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재미없는 정치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왜냐? 제가 잠도 몇 시간 안 자요. 새벽에 나와서 비행기 타고 국회에 와서 일 마치고 우리 집에 가면 어떨 때 10시, 12시거든요. 그 밤에 애랑 조금 얘기하고 애 숙제 봐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밥 차려놓고 어떨 때는 편지 써놓고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지역구를 다녀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구의원보다 국회의원을 더 자주 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거는 다른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에 맡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구의원, 시의원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이런 민원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공유하면서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저를 칭찬을 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힘들지만 계속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오빠 같은 김종혁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늘 저보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언론인들이 저렇게 칭찬해 주시니 아 제가 가는 길이 괜찮은 길이구나 이 길로 가도 되겠구나 확신을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 주시니까 제가 또 힘을 얻죠. 제가 이 국회에 와서 병을 얻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최근에는 이 눈두덩이에 대상포진까지 왔거든요. 그만큼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하는 이유는 좀 정치인도 칭찬받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이 외람되지만 그런 표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치한다고 위에만 가 있고 카메라 앞에만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없는 구석구석도 아무도 가지 않는 것도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밤이든 새벽이든 다니면서 힘든 주민과 함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도 제가 힘이 되어드려서 이분들도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썼더니 저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 칼럼을 썼을 때는 제가 좀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제발 저런 건 좀 쓰지 말아주세요. 이게 나가고 나서 제가 알았거든요. 좀 그랬습니다. 그래 사회적 약자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정치. 사실은 약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자는 약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부자도 약자죠. 그렇죠. 정책에서 밀려나잖아요. 다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만이 약자가 아니고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서 그 약자만 아니고 아기만이 약자가 아니라 다 누구나 다가 저는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선과 이중적인 것을 털어내고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 모든 약자가 좀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할 때 신이 나고 세금 더 많이 내는 것이 즐겁고 또 뭐 연세 드시고 아프면 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잘 열심히 기업 운영해서 낸 세금으로 복지국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또 편하게 사실 수도 있고 그런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 아닙니까?
서로 감사하고 당당한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가 입법 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 영아를 위해서 제가 2020년에 보호출산법을 발의했고 출생통보제를 끊임없이 외쳤거든요. 베이비박스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비겁하게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관악구의 그 베이비박스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느 날 교회 앞에 생선박스가 있었는데 돌쳐보니까 세상에 아기가 있었답니다. 생선박스니까 파리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아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돌봤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계속 교회 앞에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아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철공소를 운영하는지 뭐 그런 기술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박스를 만들어서 아기들에게 겨울에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는 그 박스를 만들어서 교회에 설치를 해놓고, 다만 누구나 다 이게 맡겨도 좋은데 아이 출생 연월 일시는 꼭 남겨달라고 한 거예요. 생년월일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기에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90여 명의 아기가 그 조그만 박스를 통해서 살아난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만 해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 아이들을 알고리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통해서 2100여 명의 아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와 우리 정치가 할 일은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여러분 보세요. 2012년에서 22년까지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한 해 대한민국의 아이 울음소리가 25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2월에 대정부 질문 때 그 삭막한 국회 환경에서 제가 이슈 하나로만 질문을 하면서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을 외쳤습니다. 한 해 영아 살해되거나 유기치사되는 아기가 10년간 110건이니까 한 해 10명 정도 아기가, 이거는 형사 입건된 아기 숫자입니다. 근데 입건되지 않고 지금도 야산에 묻혔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훨씬 많겠죠. 그리고 유기되는 아기가 한 해 100여 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죠. 이거 보세요. 이 아기들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극히 짧은 순간에 살다가 하늘로 떠난 아기의 장소가 어딥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장, 화장실, 눈, 길 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런 뉴스가 여러분 감사 결과 다 전이죠. 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줄까? 그런데 2236명이라는 그 감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경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외쳐도 안 된 것들이 불과 2, 3주 만에 출생통보제는 통과가 되고 보호출산제는 아직도 이날 통과가 됐습니다. 같이. 이 보호출산제는 아직도 통과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답니다. 이걸 하면 익명출산이거든요.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알고리를 침해한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반대 이유가 합리적인지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변호사 시절에 이 미혼 여성을 상담을 받았어요. 임신한 미혼 여성. 임신한 여성이 혼자 했습니까? 남자가 있었습니까? 같이 했어요. 임신은 남녀 공동행위의 결과인데 근데 남자는
떠나고 없고 애 낙태하라 이 소리만 하면 사라지고 없고 나는 모르겠다. 여성은 그게 됩니까?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점점 아이는 커지는데 불안은 하고 낳을까 낳으면 어떻게 될까 미혼인데 낙태는 못하겠고 어쩌지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저는 특별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냥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낳을 경우에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받고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배속에서 낙태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낳아서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턱 다 막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위기 임신 여성을 안정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담 기관에 와서 안정을 시켜주고 당신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하겠다. 안심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혼자 양육할 때 시설에서 모자 시설이 있거든요. 모자 시설에서 당신이 자립할 때까지 있을 수도 있게 해준다. 이런 지원도 해준다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낳아서 키우겠습니다. 그 비율이 독일이 2014년도에 도입해서 얼마냐? 한 23% 정도 돼요.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베이비박스도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한 22, 3%가 직접 양육을 해요. 그 다음 출생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 13%가 그렇게 입양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잖아요. 도저히 저는 제 이름으로 출생신고 못합니다. 그리고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런 분에게는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밀을 보장해주고 이 엄마의 정보는 보관을 합니다. 밀봉 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리고 이 아기가 이제 미성년일 동안에는 키우는 법정 대리인과 이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아기의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호출산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아도 엄마의 인적사항을 빼고 나머지 정보는 전부 공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동유기를 조장하는 겁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까?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알 권리는 생명이 지켜지고 나서의 권리 아닙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는 생명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상황에서 최선책이나 최고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는데 이거를 최저로 줄여보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보호출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빨리 도입하라고 했고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바로 이 엄마의 신원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화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병원을 기피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기 임신 여성과 아기는 더 위험해집니다. 혼자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법사위에서도 출생통보제 시행일을 공포위에 1년 뒤로 놓쳐놓은 그 배경도 빨리 그 전에 보건복지위에서 보호출산법을 통과시켜라. 그래서 병행 도입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좀 목소리 내주시고 힘 좀 주세요. 빨리 국회가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정치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 순간이 언제냐? 그게 이 법 3개가 통과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다 소중하잖아요. 가장 연약한 이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우리 사회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익명출산 이후에 이 아기들은 입양을 가야 되거든요. 한 해 지금도 국내 입양 130여 명, 국제 입양도 130여 명이에요. 매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아직도 해외 입양 가냐 비판합니다.
전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품으면 떠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비판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럼 내가 이 아기들의 넉넉한 품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내 입양법 전부 개정한 것도 국내 입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가 꿈꿀 수 있는 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을 외치고 있죠. 노동, 연금, 교육개혁. 이 개혁이 제대로 돼야지 지금 우리 청년 세대, 자라나는 이 세대가 꿈을 꾸고 마음껏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이 역삼각으로 가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65세 이상 비율이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 해 25만 명이 안 태어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희망이 없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소중한 나라를 제대로 물려줄 책무가 김정우 위원장님이나 요 앞에 우리 전 의원도 계시고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도 계신데 같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사다리가 살아있는 나라,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 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혜택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혜택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저는 그 이상의 혜택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위선자들 있잖아요. 사다리를 끊어내죠.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저도 한때 이 말에 푹 빠졌어요. 근데 전혀 근데 이게 뭐냐?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누구나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는데 개천에서도 따뜻한 개천 만들어서 개구리, 가재, 붕어도 살 수 있게 해야 된대. 너무 멋진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정말 힘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내놓는 법안이나 정책들이 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지킬 수 있을까를 저는 늘 스스로에게 대입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식들 철저히 실력도 안 되는데 이법행위 해가면서 용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남의 집 자식들은 용 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개천에서 살아라고. 자기 자식들만 용 만들어가서 끊임없이 위에서 멋진 말 하면서 폼 잡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개천에 있는 아이들 꿈까지 짓밟아 버리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좀 꿈 좀 깨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그런 거 보면.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아니 정말 위선 덩어리 아닙니까? 거의 코인 중독자 수준입니다. 국회 상임위장에서도 코인 거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지 행세를 하고 구멍난 신발 신고 라면만 먹고 사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서민들 삥 뜯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후원금도 많이 못 모아요. 제가 그렇게 위선적인 짓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 잘 살잖아요. 그리고 세비 30% 기부하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삥 뜯을 짓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도 부자 같아요. 수십억 원이 있고. 그런데 거지 행세를 하면서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하면서 3억 원 넘는 후원금을 모으잖아요. 저는
울며 불며 이 아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좀 울어주세요. 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아기들을 위한 법 좀 만드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아기들이 돈이 있습니까? 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을 지지하죠?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앞장서서 계시면 이 수치감 때문에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웃으면서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저랑 너무 다른 세계에 살아서 이분들의 뇌 구조가 저는 몹시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는 환경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겁니다. 거지 행사하면서 라면밖에 못 먹는다고 속여서 국민들 착오 상태에 빠지게 해서 후원금 내게 만들고 자기가 훨씬 부자인데.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보수 정치도 마찬가지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정말 진짜 정치인들만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나라 망치거든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뭐 다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한다고 할 때 저한테 어떤 분이 새는 좌우 균형을 이루면서 날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괜찮은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보호출산법 충분히 받아들이고 찬성한다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정치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만 하면 잘할까요?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액턴경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고 눈을 낮은 대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만하지 않게 같이 해야지 대한민국이 균형을 이루면서 저는 제대로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요즘 선동 정치, 패거리 정치, 내로남불 정치, 대접만 받으는 명사 정치, 과거에 우리 당에서 비판 많이 받던 그런 대목 아닙니까? 목에 힘주고 무슨 어디에 봉사 현장에 가서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하니까 국수 그 어르신들한테 국수 대접하는 날인데 정반 들고 빨리 사진 찍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닙니다. 저도 같이 날라드리고 하러 왔습니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지금도 그때부터 저를 도와주는 제 비서관이 있는데 지역에 우리 지역에 4월인가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 시절에 산불 났는데 여러분 원외 당협위원장이 산불 난 현장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원외위원장을 하니까 그런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안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데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괜히 막 저는 그런 모습들을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 다음날 새벽같이 5시에 집을 나갔어요. 등산화 신고 청바지 입고 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산에 잔불 정리하러 올라가라 했어요. 여성 공무원들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산을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부터 잔불 정리를 하는데 뭘 준지 아세요? 갈쿨이랑 호미 같은 거 줬어요. 그거는 불씨가 숨어 있는 거 긁어내 가지고 발로 비벼 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를 돕는 직원이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 불 끌어왔는데 이 복장이 뭐냐고. 자기는 상상을 못했답니다. 제가 거기 산불 끌어 올라갈 거를. 그 죽을 마셔죠. 그래서 산에 꼭대기에서 껐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갑자기 불씨가 살아서 불이 붙는 거 확. 어떻게 했습니까? 갈쿠리를 안 되잖아요. 딱 보니까 소나무 솔잎 달린 소나무 바로 꺾어가지고 제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을 막고 서서 다다다다 꺾어갔거든요. 다들 꺼지잖아요. 그렇게 껐어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이 사람 따라서 자기가 수행을 하면은 앞으로 죽었다 생각을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이 지켜야 될 헌법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책임을 지는 그 공직자의 길을 저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좌든 우든 진짜 정치인들이 정치에서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국권이 지켜지길 바라는데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번 뵀거든요. 그때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직 뭐 거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면 때문에 대통령 자리까지 가신 것도 아닙니까? 저는 조금씩 좀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아마 우리가 같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같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3대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정상화의 토대가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나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그거 맞잖아요. 그리고 성실히 합법적으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야지 열심히 살 수도 있죠.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비슷하면은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사실은 정상적이고 설명이 필요 없는 건데 그죠? 우리가 이상하게 되어 갔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꿀팁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약간만 말씀드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제 칭찬을 했다고 제가 동료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오전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토요 민생회의를 합니다.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근데 오늘 여기 온다고 제가 어젯밤에 했습니다. 뭘 하냐. 지역 민원을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게 여름 이제 폭우를 대비해서 제가 지역 점검을 갔는데 그 맨홀 뚜껑이라고 하기도 하고 덮개 있잖아요. 덮개가 강판으로 된 게 삭아가지고 발이 빠지게 돼 있고 우리 지역은 아직 하수관로가 불준식이 안 돼서 악취 때문에 장판을 덮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장판을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근데 장판을 들춰보니까 삭아 있었어요. 제가 막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최신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거는 저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다 같이 원팀이 돼서 빨리 논의를 하니까 빨리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99회가 아니라 사실은 100 몇십 회죠. 제가 처음 정치한다고 전통시장에 다 가잖아요.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정치한다고 했지 뭐하러 바쁜 가게에 와가지고 걸리적거린다는 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 저렇게 장바구니를 메고 다녔어요. 메고 다니면서 장을 보고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5개 전통시장 상인들 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친하게 잘 지냅니다. 김치 하나 사니더니 또 덤으로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저 동네 한 바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뚜껑 있죠? 저기가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가 있었어요. 저 장판을 들춰보니까 저걸 최신으로 바꿨습니다. 저 바꾸는데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도로도 골목길을 여러분 무슨 또 뭐 하수구 공사 뭐 상수도 공사하고 나면은 절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내고 다시 평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도로가 높아져요. 도로가 높아져 가지고 집 현관문하고 높이가 똑같이 돼 있어요. 제가 난리를 쳤죠. 처음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들이 오래돼 가지고 그 끌고 내는데 그 진동 때문에 못하게 했다고 하고, 또 기계인지 찬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이 좁아서 힘들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 다시 했거든요. 다 끌고 내고 새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사할 때 도급을 줄 때는 그런 비용 다 포함해서 공사 준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소리 하냐? 할 말이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해놨어요. 왜 그랬냐? 제가 갔더니 그 지역 주민이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비가 오는데 빗물이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했잖아요. 저녁에 밤에 부산의 공항에 도착해서 비 오는 날 바로 거기를 가봤어요. 공사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비 오면 동영상 다 찍어 놓으라고 그래. 내가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그러니 겁먹어가지고 빨리 공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죠. 미소대인은 찾아가는 민원하고 뭐 저런 일들을 제가 계속 해가고, 이제 제가 식당 알바를 16번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사장님들 너무 힘드셨잖아요. 21년 국감 끝나고 제가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가 식당을 했으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손도 빠르고. 그래서 선거법에만 저촉 안 되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보건증도 발급받고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데 장점이 뭐냐 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사장님은 매상이 올라서 좋고, 저는 사장님이 행복해하니까 좋고, 또 저한테 서빙 받으려고 막 부르잖아요. 뭐 가져와라, 무슨 맥주 가져와라, 추가요, 알바생 부르고 그러면서 저한테 딱 부려 먹잖아요. 제가 다 하잖아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하루 전에 공지를 하면은 손님들이 그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와요. 그러니까 식당 매출이 몇 배씩 올라요, 그날은. 그리고 맛집이면은 소문이 나서 제가 식당 알바 끝나도 손님이 찾아온답니다. 지지난주에도 했는데 그 사장님이 문자가 왔었어요. 의원님, 일요일 날 다른 동네에서 9분이 왔다 가셨는데 의원님은 식당 알바한 곳이라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자의 동행위원회 매달 독서 토론회도 하고, 또 우리 해운대 그녀들 여성 축구팀도 만들었는데 저 별거를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다양한 분들 만나고 정치를 즐겁게 합니다. 꿀팁 많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는 정치는 이렇습니다. 소박하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국민들께 신뢰와 사랑받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은
저를 여기에 불러주시는 것만 보면은 이번에 철학을 아시겠죠? 같이 저는 잘 좋은 정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